안녕하세요. 사연했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뜨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47살 여자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공방을 운영한 건 아니었어요. 고작 40년 좀 넘게 산 인생이지만 나름 굴곡이 많았거든요. 약간 도피하듯 찾은 뜨개질에서 제 적성을 깨달았고 뜨개질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공방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여곡절은 많았어요. 그래도 공방을 차린 후에는 처음으로 인생을 통틀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뜨개질이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실을 하나하나 엮다 보면 그 실 사이로 근심,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코를 빠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서 뜰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에요. 초보 시절에는 그렇게 풀어야 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고생하고 노력한 게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 떠놓고 실수가 발견될 때 모르는 척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다른 곳 다 잘했는데 그렇게 모르는 척 제가 눈 감고 넘어간 실수 그 한 부분만 계속 보이더라고요. 잘한 곳이 1000군데고 잘못한 곳이 한 군데인데 잘한 곳은 안 보이고 잘못한 것만 보이니 계속 신경이 쓰이고 결국 나중에는 그 작품이 제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아차 싶었어요. 아, 내 인생에 내가 바로잡지 않고 모르는 척 넘겼던 수많은 잘못들이 이렇게 오점으로 남겠구나. 그리고 그게 계속 내가 들여다보고 후회하는 게 되겠구나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뜨개질은 적어도 되돌리기가 가능하구나. 이거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책도 읽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남들이 해주는 좋은 얘기는 일단 들을 때는 좋은데 지나고 나면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제가 깨닫고 제 마음을 제가 다스리는 것밖에 없다는 진리도 저는 뜨개질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혼자만 알고 있다가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제 말에 공감을 해주는 사람들이 제 공간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모이니 조금 더 큰 공간이 필요해졌고 그러다 보니 얼결에 진짜로 공방을 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뜨개를 하는 사람들은 꽤 오래된 친구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방에 돈 내고 와서 보통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제 공방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출근하듯 와서 함께 뜨개질하고 밥 시켜 먹고 수다 떠는 가족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 사이입니다. 물론 수강생들을 받기는 하죠. 이게 지금은 제 업이니까요. 수강생들하고도 뜨개질을 통해 서로의 인생을 나누는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즐겁더라고요. 제가 공방을 하고 있는 건물은 4층짜리 작은 꼬마 빌딩입니다. 그 중에 저는 3층을 쓰고 있어요. 1층은 항상 분주한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하나 있고요. 2층은 원단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단 가게에서도 재봉 수업을 하는지 원단 사러 왔다가 그 위에 저희 뜨개 공방이 있는 걸 보고 등록하고 가신 손님도 몇 명 있어요. 원단집 사장님하고도 동갑내기인 걸 알고 친해져서 저는 이 건물이 정말로 좋습니다.
약간 고향 같은 느낌도 들고 어렸을 적에 아주 잠시 옥닥복닥 모여 살았던 행복한 집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사실 제 어린 시절이 그렇게 마냥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전까지는 그래도 꽤 좋은 기억이 많았어요.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당시만 해도 가물거리는 기억을 따라가 보면 나름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거든요. 특이하게도 저는 외갓집과 친갓집이 나란히 담 하나를 두고 한 동네에 있는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한 동네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옆집이었어요. 담 사이로 저희 친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누구 엄마 혹은 사돈이라고 부르며 음식을 나눠 먹던 일도 기억이 나고, 담 사이에 구멍을 뚫어 엄마 아빠가 왔다 갔다 하며 내 집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친정도 아니고 시댁도 아니고 그렇게 왕래하며 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양쪽 집에서 모두 귀하게 사랑받는 손녀였죠. 가끔 슬픈 얼굴로 저를 보며 머리를 쓰다듬는 외할머니, 그 다음에 말없이 저를 꼭 끌어안으며 너는 꼭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제 건강을 그 무엇보다 빌어줬던 친할머니. 그 인자하신 두 분이 지금도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기억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쯤 까만 밤하늘이 환하게 밝아질 정도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던 그 장면과 함께 약간 꿈처럼 아사무사하게 남아있는 화재의 현장이에요. 어린 나이에는 그저 우리 집에 불이 났구나 정도밖에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불로 양쪽 집 조부모께서 다 돌아가시고 아빠도 큰 장애를 그날 입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졸지에 홀로 가장이 돼버린 엄마는 저를 데리고 안 하는 일 없이 이 일 저 일을 도맡아 하셨고 결국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과로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애를 얻어 집에만 계셨던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있는 대로 술만 드시다가 몇 년 뒤 엄마를 따라가듯 세상을 떠나셨어요. 먼 곳에 살고 있던 고모 한 분이 있었는데 그 고모는 저를 별로 달가워하거나 예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으셨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홀로 남은 게 연락이 갔던지 그제서야 고모라고 나타나서는 저를 3달 맡아서 키우곤 바로 보육원에 보내버리셨습니다. 수백 평은 되던 대지를 뛰어놀며 귀하게 자랐던 제가 정말 불과 몇 년 만에 보육원에 들어가서 사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 시작된 거예요. 뒤늦게 시작한 보육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에 의외로 너그럽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자라면서 제가 먹고 싶지 않은 건 굳이 먹이지 않는 환경이었고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굳이 억지로 시키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자란 건 아니었어요. 양쪽 집 조부모님들 밑에서 자랐으니 나름 가정교육은 엄격했거든요. 다만 내 몸이 편하지 않고 내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걸 억지로 하는 걸 습관들이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런데 보육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식판에 놓인 음식은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했고 제가 좀 몸이 아파도 다 같이 해야 하는 활동은 참여를 해야만 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자란 곳은 그랬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 바람에 청소년기에는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방황을 하다 어른이 되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비규환이었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젊은 여자애가 세상에 나와서 뭘 얼마나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숱한 실패를 겪었고 엄청난 유혹들 사이에서 흔들리기도 했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더라고요. 절대 가지 않을 것 같은 20대가 훅 가고 좀 정신 좀 차릴까 했던 30대는 더 빠른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누군가가 10대는 시속 10km, 20대는 시속 20km, 30대는 시속 30km, 점점 자기 나이대에 맞춰서 시간이 흐른다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고 제 손에 쥔 거라고는 2,500만 원의 돈과 1,000만 원의 빚, 그리고 비전 없는 회사 생활,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냥 퇴직할 때까지 이러고 살겠구나 하며 하루하루 식물처럼 보내던 시기였습니다. 그즈음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한 회사 사장님의 폭탄 선언이 있었어요. 그날도 제가 전날 마신 술이 덜 깨서 조금 얼떨떨한 얼굴로 출근을 했거든요.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 대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지금 우리 회사 들어온 지 한 15, 16년 되었나?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요? 그래도 일은 다 하잖아요. 뭐 어떻게든 살겠죠. 그래, 살게 하겠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거든. 내가 새삼스레 이런 얘기를 최 대리한테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 조만간 부도날 것 같거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를 좀 해야 해. 어쨌거나 회사가 회생에 들어갈 거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최 대리밖에 없어. 최 대리의 일은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최 대리가 할 수는 없잖아. 잔인하지만 내 말 듣고 뭔가 깨달아지는 게 없어? 있네요. 그냥 더럽게 억울하다는 거? 솔직하네. 뭐 그래, 처음 느낌은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최 대리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누군가가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자리에 가서든 나는 대체될 수 있다는 거지. 응? 내가 빼먹지 않고 챙겨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챙겨는 줄 건데 최 대리가 앞으로 인생 살면서 더 이상 이렇게 내보내지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보라고. 이런 말 하면 요즘에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정말 내 딸 같아서 하는 얘기야. 그 최 대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어쨌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회사 다녀서 지금 우리 회사에만 15년이 넘게 있었는데 아직도 대리 직함 이상은 못 따는 걸 보면 본인도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지. 안 그래? 사실 저는 회사 사장님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 평범한 아저씨였거든요. 배는 뿔룩 튀어나오고 대머리에 아내한테 꽉 잡혀 살아서 사모님이 한 번씩 회사 와서 쓱 둘러볼 때면 사장님은 마치 회장님 시찰 따라 나온 전무 정도 되는 것처럼 꼬리 착 내리고 사모님 눈치 슬슬 보기 일쑤였습니다. 늘 회식 가면 고급 술은 안 먹고 돼지 껍데기에 소주 먹고 제일 먼저 쓰러지는 사람도 사장님이었고 거래처에 굽신거릴 일이 생기면 어색한 넥타이 매고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거래처로 뛰어가는 진짜 평범하고 또 평범한 아저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만 15년이 넘는 동안 저한테 그렇게 큰 업무도 요구하지 않고 책임도 요구하지 않고 딱 시키는 일 적당하게 하면 월급 밀리지 않으니 저도 군소리 없이 다녔던 거죠.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저에게 전해준 얘기는 나름 쇼크였습니다. 구조조정이 된다는 게 쇼크가 아니라 그제서야 새삼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이 경력을 가지고 어딜 가서 뭘 하지? 라는 현실 자각이 그제야 된 거예요. 약간 따뜻한 냄비 속에 들어가서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아무 생각 없었던 제가 머리가 번쩍 하고 뜨인 거죠. 다행히 사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배려해주신 덕분에 저는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처음으로 인생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공황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찾은 취미가 바로 뜨개질이었어요. 앞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뜨개질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멍하게 손만 놀리다 보면 어느새 뭔가가 하나 완성되어 있으니 나름 성취감도 느껴졌습니다. 사실 살면서 제가 성취감을 느낄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늘 실패 아니면 본전치기만 가능했던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성공의 기억, 완성의 기억을 쌓아가다 보니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의욕도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는 사람이라는 게 새삼 깨달아지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저한테 뜨개질을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이 제 그런 마음을 읽은 듯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혹시 뜨개질 강사 과정을 밟아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강사 과정은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꽤 비쌌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어느 정도 때려넣고 제가 모았던 거 투자하면 강사 과정도 하고 작은 공방 정도 하나는 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없이 회사에 퇴직 신청을 하고 퇴직금 받아서 강사 과정을 들으며 덥석 공방을 차린 거였습니다. 처음에 공방 자리 구할 때도 참 운이 좋기는 했어요. 그 건물을 가지고 있던 분이 할머니셨는데 할머니께서 젊은 여자가 혼자 뭐 하겠다고 하는 거에 큰 점수를 주셨거든요. 나중에 저희 아래층에 있는 원단 가게 사장님한테 그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 이래서 나한테 그렇게 싸게 주셨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 아주 악독한 시어머니 때문에 딸 하나 데리고 시댁에서 야반도주를 하셨대요. 아들 낳으라고 그렇게 구박을 하던 시댁에서 결국 10년이 넘게 아들 못 낳고 자기가 낳은 딸까지 있는 대로 구박받는 걸 보고는 뛰쳐나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따님은 미국 대학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고 이 할머니는 이 주변에 건물 몇 채 가지고 세 받아서 관리하면서 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보면 자기 딸 같아서 그리고 어떡하든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당신 모습 같아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부동산에서 보고 간 금액보다 훨씬 싸게 월세도 내려주시고 관리비도 깎아주셔서 뭔가 하자가 있나? 혹시 귀신이 나오나? 의심했었거든요. 그제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잘 흘러가던 와중 딱 하나 제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위층에 자리 잡고 있는 학원이었어요. 아주 작은 영어 학원이었거든요. 남자 원장 하나 혼자 강의를 하는 학원이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유명하거나 잘 가르치는 학원도 아닌 듯 했습니다. 왜 요즘에는 어지간한 애들 다 한 번씩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각종 방송에서 영어도 더 쉽고 재미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물론 입시 영어는 나름 노하우가 있어야 돼서 따로 학원을 다닌다고는 하지만 발음이라던가 문법이라던가 그런 거는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할 정도로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각종 뜨개 도안이 영어로 된 게 훨씬 많아서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번역 프로그램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영상도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 자기 마음만 있으면 혼자 공부하는데 무리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영어학원 선생은 그런 노력조차 잘 안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강생도 정말 공부에 흥미 없이 엄마가 학원 다니라고 하니까 억지로 다니는 것 같은 애들 한 20명 있나? 그나마도 대부분 학원 간다는 핑계 대고 나와서 그냥 놀러 오는 애들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뜨개 공방을 한다고 했잖아요. 뜨개질은 조곤조곤 수다를 떨 뿐 크게 시끄럽지 않은 일입니다. 다들 모여 앉아서 도란도란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난다거나 엄청 뛰어다니는 발걸음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엎치락 뒤치락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들리면 제가 진짜 깜짝 놀라고 수강생들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처음 한두 번은 참았다가 너무 시끄러워지면 한 번씩 제가 직접 올라가 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공부하는 학원이야? 아니면 애들 운동장이야? 그 정도로 제어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 시간 보내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면 그때마다 학원 원장 선생님이 몹시 민망하고 쭈뼛쭈뼛한 얼굴로 다가와서 저한테 슬그머니 변명을 합니다. 안 그래도 시끄러우는 거 싫어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애들 컨트롤이 좀 힘드네요. 아니에요. 제가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공방에서 수업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기도 해서요. 그런데 여기 강의는 안 하시나요? 보시다시피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노느라 바빠서요. 제가 강의 시작한다고 지금 10분째 애들 불러 모아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안 먹긴 해요. 그래도 모아서 어떻게 하든 수업 시작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간 창가 방패 같은 대화만 주고받기를 몇 번, 저는 아예 포기를 하고 위에 학원으로 올라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죠. 그리고 그 반년 동안 제 마음속에는 조금씩 이상한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잊을만 하면 위층 학원 원장이 내려와서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말을 거는 거 있죠. 오죽하면 공방 수강생들이 저 학원 선생이 저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어요. 선생님, 저 원장이 쌤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괜히 엮지 마세요. 저희도 엮을 생각 없어요. 우리가 진짜 객관적으로 봤는데 쌤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저 사람 좀 이상하던데. 뭐가 이상해요? 제 질문에 수강생이 해준 대답은 조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학원 원장이 불 꺼진 제 공방 앞에 서서 뭔가 중얼거리기도 하고 앞에 뭐를 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쌤이 집에 있기 싫으면 와서 뜨게 하라고 저한테 문 비번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며칠 전 저녁에 남편이랑 진짜 완전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뜨개라도 좀 하다가 새벽에 남편 놈 잠들면 들어가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문 앞에서 뭔가 중얼거리면서 주머니에서 뭘 툭툭 뿌려대는데 소름 끼쳐서 그냥 돌아 나왔잖아요. 그제야 뭔가 짚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수강생이 왔었다고 한 다음 날 제가 출근하면서 문 앞에서 이상한 걸 보고 무심히 치웠거든요. 소금 같기도 한데 살짝 색깔이 입혀진 작은 분말들이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뭔가 장난을 쳤나 싶어 쓱쓱 쓸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출처가 위에 학원 원장이라는 걸 알고 나니 새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기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저도 좀 이상한 게 하나 생각나는데요. 저 여기서 종일반 수업 들을 때 꼭 저녁 먹고 들어가거든요. 보통은 아래 이탈리안 식당에서 가볍게 라자냐 먹고 들어간단 말이죠. 자기 그 라자냐 엄청 좋아하더라. 매주 먹고도 안 질리나 봐? 그냥 혼자 먹어도 눈치 안 주고 양도 적당하니까요. 어쨌건 먹고 있는데 그 학원 원장이 들어와서 바빠 죽겠는 레스토랑 사장한테 이상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강생이 말해준 건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얘기였습니다. 그 학원 원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기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한 번 더 청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저희 집 대관은 안 하는데요? 한 타임을 통째로 빌리셔야 하는데 저희 단가나 그런 거 생각하면 3시간에 500이 넘는데? 에이, 같은 건물 사람들끼리 야박하게 그냥 업장 끝나고 국수 2그릇만 비벼줘. 퇴근 전에 잠깐. 네? 아유, 그건 안 되죠. 저희 다 룰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요. 그나저나 결혼하신 지 몰랐네요. 결혼식은 안 했고 영혼은 연결되어 있지. 그 영혼의 짝을 만났는데 아직 그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제대로 청혼해서 알게 해주려고. 예? 그게 무슨... 그 사람이 평생 공방에서 뜨개질만 해서 아직 세상을 잘 몰라. 이제 서서히 알려줘야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혼자 흐뭇하게 웃으면서 레스토랑을 나갔고 레스토랑 사장은 황당한 얼굴로 서 있었다 하더라고요. 너무 소름이 돋아서 손에 잡고 있는 뜨개거리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머머, 선생님! 그 사람 선생님 두고 혼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 문 앞에 뿌려졌던 게 뭐였다고요? 지금 정신이 좀 없는데, 뭐였지? 소금 같기도 하고 뭔가 빨간 느낌도 있고 그랬는데? 제 말을 듣고 후다닥 수강생이 뛰어나가 문 앞을 샅샅이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뭔가 손에 쥐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처 다 쓸어내지 못한 게 남아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거 무슨 짐승 피 바른 소금 같아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미신 엄청 믿으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걸로 뭐 주술 비슷한 거 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예요? 나 지금 엄청 찜찜해요. 이거 어쩌죠? 선생님, 이런 건 정면 승부가 답이에요. 아예 말 나온 김에 우리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어때요? 수강생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좀 시원시원한 성격이신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추진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분이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미심쩍은 씨앗은 더 커지기 전에 뽑아야 한다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고 저도 혼자 무슨 일을 당하기 전에 다른 분들이 힘이 되어줄 때 먼저 선수를 치는 게 나을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충동적으로 우르르 위에 학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 진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문을 두들겨도 안에 인기척은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길래 억지로 열고 들어갔거든요. 세상에, 원장실이 온통 제 사진이 가득하고 앞에 무슨 재단처럼 저랑 그 원장의 사진을 합성한 결혼사진이 놓여있더라고요. 그제야 왜 저를 보고 학생들이 빙글빙글 웃으며 지나갔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제가 그 사람 아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제가 황망한 얼굴로 물어보자 그 사람이 나름 애절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아직도 내 마음 모르겠어? 나 당신 남편이야. 기억 안 나는 거야?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남의 공공 앞에
왜 그딴 불길한 소금을 뿌린 건데요? 자기가 날 기억 못하는 거 이해해. 모두가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난 진짜로 당신 남편이고 우리는 행복했어. 당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장치였던 거야. 그러니 제발 나를 기억해줘. 소름이 끼쳤습니다. 수강생 중 하나가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건물주에게도 말했습니다. 건물주는 안 그래도 월세가 5개월 이상 밀렸다며 학원을 내보내겠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원장이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만나 사이버 연애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쓴 사진이 우연히도 제 사진이었다 하더라고요. SNS에 올라갔던 제 사진을 도용해서 사이버상에서 연애도 하고 사이버 혼인신고도 했다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았지만 여튼 그 원장은 나름 진심이었던 거죠. 그러다 그 원장이 점점 빠져들어 같이 살 집을 구했다. 이제 우리가 진짜 만나야 한다라고 조르니 그 사람이 원장을 떼놓기 위해 자기가 시한부라 곧 죽는다고 하고는 잠적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7년 전의 일이래요. 이후에 좌절하며 안 풀리는 학원을 하던 그 원장 앞에 하필이면 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가 혼자 망상을 키운 건 그 즈음부터였던 듯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을 겪고 저는 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에는 진짜 많은 사람이 있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는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였죠. 고맙게도 군말 없이 보증금 돌려주고 힘내라고 해주신 건물주 할머니 덕에 저는 집도 이사하고 공방도 새로 차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풀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인정해가며 살아보려고요. 꽤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겼음에도 저한테 와서 뜨개를 이어나가는 수강생들을 봐서라도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